셀트리온 재무제표 읽는 법 1강. 셀트리온은 무엇으로 돈을 버는 회사일까? 재무제표를 보기 전에 사업부터 이해하자. 오늘부터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재무제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재무제표의 기본적인 구조를 공부했다면 이제부터는 실제 기업에 적용해보는 과정입니다. 이번에는 어렵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을 처음 보는 주식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기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보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회사가 무엇을 해서 돈을 버는 회사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매출액이 얼마인지,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PER이 얼마인지, PBR이 얼마인지, 이런 숫자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숫자가 어떤 사업에서 만들어지는 숫자인지 이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강에서는 재무제표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셀트리온은 도대체 무슨 회사인가? 이것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이오 기업,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바이오 기업도 돈을 버는 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도 있고, 다른 회사의 기술을 이전해서 기술료를 받는 기업도 있고, 의약품을 직접 생산해서 판매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셀트리온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단어는 바이오시밀러입니다. 처음 들으면 상당히 어려운 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먼저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이 있습니다. 어떤 제약회사가 오랜 연구 끝에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특허가 만료됩니다. 그러면 다른 회사가 그 바이오 의약품과 매우 유사한 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이오시밀러입니다. 쉽게 말하면 특허가 끝난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과 매우 유사하게 만든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바이오시밀러를 그냥 복제약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화학의약품보다 바이오의약품은 구조가 훨씬 복잡합니다. 그래서 개발도 어렵고 생산도 어렵고 품질 관리도 중요하고 각국 규제기관의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바이오시밀러 사업에서는 개발 능력, 생산 능력, 허가 능력, 그리고 글로벌 판매 능력, 이 모두 중요합니다. 셀트리온은 바로 이 분야에서 사업을 크게 키워온 기업입니다. 그러면 실제 제품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을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제품 중 하나가 램시마입니다. 램시마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바이오시밀러입니다. 오리지널 의약품은 레미케이드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에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기억하겠습니다. 램시마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그리고 셀트리온의 성장을 이해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대표 제품입니다. 다음은 허주마입니다. 허주마는 항암 바이오시밀러입니다. 오리지널 의약품은 허셉틴입니다. 주로 특정 유방암과 위암 등의 치료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초보자는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램시마는 자가 면역 질환, 허주마는 암치료, 이 정도만 기억해도 셀트리온 사업을 이해하는 첫걸음으로 충분합니다. 셀트리온에는 이 밖에도 여러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품을 계속 추가하면서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투자자가 한 단계 더 생각해야 합니다. 제품을 개발했다고 자동으로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를 받았다고 자동으로 큰 매출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제품이 병원과 시장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쟁 제품보다 많이 팔려야 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을 공부할 때는 몇 개의 제품을 가지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가,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가, 새로운 국가에서 허가를 받고 있는가, 새로운 제품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함께 봐야 합니다. 최근 셀트리온 관련 뉴스를 보면 유럽과 아시아 등 여러 지역에서 제품 출시와 입찰, 시장 점유율 관련 소식이 계속 등장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사업은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제품을 판매하느냐가 매출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을 이해하려면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통합입니다. 과거에는 역할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셀트리온이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해외 판매를 담당하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회사가 합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발과 생산뿐만 아니라 글로벌 판매까지 하나의 통합된 기업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변화는 재무제표를 볼 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숫자와 합병 이후 숫자를 단순 비교하면 사업 구조의 변화 때문에 숫자의 의미를 잘못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셀트리온의 매출과 이익을 비교할 때는 합병이라는 큰 변화가 있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이제 셀트리온의 미래를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앞으로도 바이오시밀러만 판매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셀트리온은 새로운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확대하는 동시에 신약 연구 개발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ADC 분야도 중요한 연구 개발 영역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ADC는 항체 약물 접합체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원리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항체가 암세포를 찾아가고 거기에 강력한 약물을 전달해서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항체가 암세포를 찾아가는 유도장치 역할을 하고 약물이 공격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셀트리온은 이런 신약 후보 물질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셀트리온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집니다. 현재의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를 세계 시장에 판매해서 돈을 버는 사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신약 개발을 통해 새로운 성장력을 만들 수 있는가, 이것도 중요해집니다. 저는 이것을 두 개의 엔진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엔진, 바이오시밀러. 현재의 매출과 이익을 만드는 핵심 사업입니다. 두 번째 엔진, 신약 연구 개발.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물론 신약 개발은 성공이 보장된 사업이 아닙니다. 많은 연구 개발비가 필요하고 임상 시험도 통과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허가까지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약 후보 물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래의 매출을 미리 확정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이오 기업을 분석할 때 특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 이제 사업을 이해했으니 재무제표로 넘어갈 준비가 됐습니다.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를 많이 팔고 있다면 어디에 나타날까요? 매출액에 나타납니다. 제품을 많이 팔고 수익성이 좋아진다면 어디에 나타날까요? 영업이익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말 돈을 잘 벌고 있는지는 어디에서 다시 확인해야 할까요? 현금 흐름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것은 뉴스 제목 자체가 아닙니다. 뉴스에서 신제품 출시, 시장 점유율 상승, 글로벌 판매 확대, 신약 개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우리는 다시 재무제표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매출이 늘었는가, 그래서 영업이익이 늘었는가, 그래서 현금이 들어오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기업 분석입니다. 1강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글로벌 바이오 기업입니다. 현재 사업을 이해하는 핵심 단어는 바이오시밀러입니다. 대표적으로 램시마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허주마는 항암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제품을 개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산하고 허가받고 세계 시장에 판매하면서 매출과 이익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을 확대하면서 신약 연구 개발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셀트리온을 분석할 때는 현재 돈을 무엇으로 벌고 있는가, 그리고 미래에는 무엇으로 성장하려 하는가,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뉴스가 실제 좋은 숫자로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업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강에서는 셀트리온의 실제 숫자를 펼쳐놓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얼마나 늘었는지, 그리고 왜 영업이익이 매출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했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재무제표 읽는 법 실전편 2강. 손익계산서 완전 분석, 매출이 늘었는데 진짜 돈도 잘 벌고 있을까? 1강에서는 셀트리온이 어떤 회사인지부터 살펴봤습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를 중심으로 의약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글로벌 시장에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스테키마 같은 제품들이 있고 새로운 바이오시밀러와 신약 개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사업 이야기를 숫자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강에서는 손익계산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매출액,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순이익,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실적이 좋아졌다는 기사가 나오면 많은 투자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출이 늘었다. 좋다. 끝! 하지만 기업 분석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매출이 늘어도 이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 증가율보다 이익 증가율이 훨씬 빠를 수도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바로 이 부분을 공부하기 좋은 기업입니다. 우리가 앞서 확인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2024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매출액 증가율은 63.5%에서 17.0%. 숫자만 보면 성장 속도가 크게 둔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숫자가 나옵니다. 영업이익 증가율입니다. 2024년은 마이너스 24.5%. 그런데 2025년에는 플러스 137.5%.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출은 17%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무려 137.5% 증가했습니다. 바로 이 숫자가 오늘 이 강의 핵심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기업의 이익은 매출만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원가가 들어갑니다. 직원 급여도 들어갑니다. 연구개발비도 들어갑니다. 광고비와 판매비도 들어갑니다. 각종 관리비도 들어갑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얼마나 많이 팔았는가뿐만 아니라 팔아서 얼마나 남겼는가를 봐야 합니다. 먼저 매출 총이익률을 보겠습니다. 2024년 47.3%, 2025년 59.3%. 상당히 크게 좋아졌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매출 100원을 올렸다고 생각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매출 원가를 제외하고 약 47원이 남았다면 2025년에는 약 59원이 남았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실제 회계는 이것보다 복잡하지만 초보자는 우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같은 100원을 팔아도 더 많이 남기기 시작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영업이익률입니다. 2024년 13.8%, 2025년 28.1%, 거의 2배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매출 100원을 올렸을 때 본업에서 남기는 이익이 약 14원 수준에서 약 28원 수준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매출 성장과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 1분기는 어떨까요? 자료를 보면 매출액 증가율은 36.0%, 영업이익 증가율은 115.4%, 주당 순이익 증가율은 221.3%입니다. 여기서도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매출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익이 매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2025년 28.1%, 2026년 1분기에도 28.1%입니다. 즉, 높아진 영업이익률을 1분기에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세전 계속 사업 이익률입니다. 2025년에는 27.8%, 2026년 1분기에는 37.8%로 올라갔습니다.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세금을 내기 전 단계의 이익도 상당히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한 분기 숫자만 보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왜 그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회성 이익이 있었는지, 환율 효과가 있었는지, 금융손익이 영향을 주었는지, 제품 믹스가 좋아졌는지, 원가가 낮아졌는지, 이런 부분은 단기보고서와 사업보고서의 주석을 통해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증가율도 보겠습니다. 2024년에는 197.21%, 2025년에는 9.2%, 그리고 2026년 1분기에는 24.0%입니다. 이 숫자는 매우 재미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판매 조직도 필요하고 연구개발도 해야 하고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비용도 들어갑니다. 따라서 판관비가 증가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비용을 늘린 만큼 매출과 이익이 더 크게 증가하는가입니다. 2026년 1분기를 보면 판관비 증가율은 24%, 매출 증가율은 36%, 영업이익 증가율은 115.4%입니다. 이 숫자들을 함께 보면 비용 증가보다 이익 증가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보는 이유입니다. 이번에는 주당 순이익을 보겠습니다. 주당 순이익, 영어로는 EPS라고 합니다.
2024년에는 EPS 증가율이 마이너스 46.6%, 2025년에는 플러스 148.6%, 2026년 1분기에는 플러스 221.3%입니다. 이 변화는 매우 큽니다. 왜 EPS가 중요할까요? 주가는 결국 장기적으로 기업이 한 주당 얼마나 많은 이익을 만들어내느냐와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5강에서 공부할 PER, 즉 주가 수익 비율도 이 EPS를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숫자를 잘 기억해 둬야 합니다. 여기서 투자자가 꼭 기하할 것이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찾는다고 해서 매출 증가율 하나, 영업이익 증가율 하나, EPS 증가율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매출이 증가한다. 그런데 매출 총이익률도 좋아진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좋아진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매출보다 빠르게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주당 순이익도 크게 증가한다.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익의 질이 좋아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손익계산서가 아무리 좋아도 회사가 실제로 현금을 벌지 못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매출은 잡혔는데 돈을 아직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재고가 크게 늘었을 수도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가 계속되면서 현금이 빠져나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익계산서만 보고 끝내지 않습니다. 재무상태표, 그리고 현금 흐름표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오늘 2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매출 성장도 중요하지만 최근 숫자에서 더욱 눈에 띄는 것은 수익성 개선입니다.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넘어가면서 매출 출총이익률은 47.3%에서 59.3%로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3.8%에서 28.1%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분기에도 영업이익률 28.1%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확인해야 할 핵심은 명확합니다. 이 높은 수익성이 계속 유지되는가, 그리고 증가한 이익이 실제 현금으로 들어오는가입니다. 이것이 셀트리온 손익계산서를 읽을 때 투자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입니다. 다음 3강에서는 재무상태표를 열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가진 자산은 무엇인지, 부채는 얼마나 되는지, 자본은 얼마나 튼튼한지, 그리고 유동비율과 부채 비율 같은 숫자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씩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재무제표 읽는 법 실전편 3강. 셀트리온의 재무체력은 튼튼할까? 유동비율, 부채비율, 유보율, 이자보상 배율로 안전성을 읽어보자. 이 강에서는 셀트리온이 얼마나 잘 벌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영업이익률, 매출 총이익률, 그리고 2026년 1분기까지 연결해서 수익성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분석할 때 돈을 잘 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사가 재무적으로 튼튼한가입니다. 아무리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많이 나더라도 빚이 지나치게 많거나 당장 갚아야 할 돈이 많은데 현금이 부족하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돈도 잘 벌고 재무 구조까지 튼튼하다면 투자자는 훨씬 편안하게 기업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강에서는 셀트리온의 재무 체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익숙한 지표부터 보겠습니다.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회사가 자기 자본과 비교해서 얼마나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돈에 비해서 빚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사용자께서 제공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2024년 셀트리온의 부채 비율은 약 19.8%, 2025년에는 약 28.7%입니다. 숫자만 보면 부채 비율이 올라갔습니다. 약 19.8%에서 28.7%로 올라갔으니까 부채 부담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험한 것일까요? 여기서 초보 투자자가 숫자를 기계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부채 비율이 상승한 것은 분명 확인해야 할 변화입니다. 하지만 28.7%라는 부채 비율 자체는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셀트리온을 보면서 부채가 너무 많아서 위험한 회사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왜 부채가 증가했는가입니다.
이 부분은 이후 재무상태표와 현금 흐름표를 연결하면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본 비율입니다. 자기 자본 비율은 회사의 전체 자산 가운데 자기 자본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빚이 아니라 자기 돈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셀트리온의 자기 자본 비율은 2024년 약 83.5%, 2025년에는 약 77.7%입니다. 조금 낮아졌습니다. 왜 낮아졌을까요? 앞에서 봤던 부채 비율 상승과 연결됩니다. 부채의 비중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자기 자본의 비중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도 자기 자본 비율이 약 77.7%입니다. 전체 자산 가운데 상당 부분이 자기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지표 역시 재무 구조가 크게 불안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유동 비율을 보겠습니다. 유동 비율은 초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재무 비율입니다. 유동 비율은 회사가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과 1년 안에 갚아야 할 부채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1년 안에 갚아야 할 돈이 10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이나 곧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 200만 원 있습니다. 당장 돈을 갚는데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의 유동 비율은 2024년 약 175.2%, 2025년에는 약 139.3%입니다. 여기서 변화가 보입니다. 175.2%에서 139.3%로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투자자가 한번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2025년에도 100%를 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설명하면 단기적으로 갚아야 할 부채보다 단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동 비율이 낮아졌다는 점은 확인해야 하지만 이 숫자 하나만 보고 셀트리온의 단기 지급 능력이 위험하다고 판단할 정도는 아닙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재무제표인 방법 하나를 배우겠습니다. 좋다, 나쁘다만 보지 말고 변화의 방향을 보십시오. 예를 들어 유동 비율 139.3%. 이 숫자 하나만 보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전년도에는 175.2%였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낮아졌을까? 유동 자산이 감소했나? 유동 부채가 증가했나? 현금을 투자에 사용했나? 차입금이 늘었나? 이렇게 질문이 이어져야 합니다. 재무제표 분석은 숫자 하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숫자의 변화에서 질문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다음은 유보율입니다. 셀트리온의 유보율을 보면 상당히 큰 숫자가 나옵니다. 2024년 약 8,764.4%, 2025년 약 8,002.5%입니다. 처음 보는 분은 놀랄 수 있습니다. 8,000%가 넘으니까 회사가 엄청난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유보율이 높다고 해서 그만큼의 현금을 통장에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보율은 회사 내부에 축적된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등을 자본금과 비교해보는 지표입니다. 회사가 오랫동안 사업하면서 쌓아온 자본의 규모가 자본금에 비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보율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회사가 내부에 상당한 자본을 축적해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보율은 현금 보유율이 아닙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회사에 축적된 이익은 공장, 설비, 연구개발, 재고, 다른 자산, 여러 형태로 바뀌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보율만 보고 현금이 엄청나게 많은 회사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셀트리온의 유보율은 2024년 약 8,764.4%에서 2025년 약 8,002.5%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숫자입니다. 이것은 셀트리온이 자본금에 비해 상당한 규모의 내부 축적 자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실제 현금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반드시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차입금, 그리고 현금 흐름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순차 입금 비율입니다. 이 지표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빚이 얼마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가진 현금성 자산 등을 고려해서 실질적인 차입 부담을 자기 자본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셀트리온의 순차 입금 비율은 2024년 약 6%, 2025년 약 14.3%입니다.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3강에서 주의 깊게 볼 부분입니다. 부채 비율도 올라갔고 순차 입금 비율도 올라갔습니다. 유동 비율은 낮아졌습니다. 즉 재무 안정성 지표만 놓고 보면 2024년보다 2025년에 일부 지표가 약해진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나쁜 회사라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기간에 셀트리온의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재무제표 3가지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2강에서 확인한 2025년 영업이익 증가율은 약 137.5%였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약 28.1%까지 상승했습니다. 즉, 한쪽에서는 부채 비율이 올라가고 순차 입금 비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질문해야 합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자금을 더 사용한 것인가? 차입금 증가가 성장을 위한 투자와 관련된 것인가? 아니면 영업이 잘 되고 있는데도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것이 진짜 기업 분석입니다. 이제 중요한 지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자 보상 배율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영업으로 번 돈으로 이자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영업으로 100억 원을 벌었는데 이자로 100억 원을 내야 한다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반대로 영업으로 1000억 원을 벌고 이자가 100억 원이라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작습니다. 셀트리온의 이자 보상 배율은 2024년 약 6.5배, 2025년에는 약 15.5배입니다. 이 숫자가 매우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채 비율은 높아졌는데 이자를 감당하는 능력은 오히려 크게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무 비율 하나만 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부채 비율만 보면 19.8%에서 28.7% 나빠졌습니다. 순차 입금 비율도 6%에서 14.3% 높아졌습니다. 유동 비율도 175.2%에서 139.3%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자 보상 배율은 6.5배에서 15.5배. 오히려 크게 좋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빚을 조금 더 사용하더라도 그보다 이익 창출력이 훨씬 빠르게 좋아진다면 실질적인 이자 부담 능력은 오히려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숫자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의 2025년 재무 상태는 2024년보다 일부 안정성 지표는 약해졌지만 아직 전체적인 부채 수준은 과도해 보이지 않고 강해진 영업이익 덕분에 이자 지급 능력은 크게 개선된 모습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3강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초보 투자자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채는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빚을 내서 계속 적자를 메우는 회사와 빚을 활용해서 공장을 만들고 생산 능력을 늘리고 매출을 키우고 영업이익을 크게 증가시키는 회사는 같은 부채라도 전혀 다르게 봐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셀트리온의 부채가 어디에서 생겼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처럼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에서는 또 하나를 봐야 합니다. 공장을 늘리면 유형 자산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미리 생산하면 재고 자산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면 매출 채권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산이 늘었다, 부채가 늘었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안에 무엇이 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3강에서 우리가 배운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의 부채 비율은 약 19.8%에서 28.7%로 상승했습니다. 자기 자본 비율은 약 83.5%에서 77.7%로 낮아졌습니다. 유동 비율은 약 175.2%에서 139.3%로 낮아졌습니다. 순차 입금 비율은 약 6%에서 14.3%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이자 보상 배율은 약 6.5배에서 15.5배로 크게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유보율은 8,000%를 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단순히 좋다, 나쁘다, 두 가지가 아닙니다. 재무 안정성 일부 지표는 전년보다 약해졌다.
하지만 절대적인 부채 수준은 아직 높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자를 감당하는 능력은 오히려 좋아졌다. 이렇게 여러 숫자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이제 다음 4강에서는 재무상태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현금은 얼마나 있는지, 매출 채권은 왜 중요한지, 재고 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공장과 생산 설비를 의미하는 유형 자산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차입금이 증가했다면 그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봤다면 이제 재무상태표에서 그 돈이 어디에 남아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셀트리온 재무제표를 제대로 읽는 다음 단계입니다. 셀트리온 재무제표 읽는 법 실전편 4강. 2026년 2분기 실적은 얼마나 좋아졌을까?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으로 확인하는 셀트리온의 이익 체력 3강에서는 셀트리온의 재무상태표를 살펴봤습니다. 자산, 재고자산, 부채, 차입금. 이런 숫자를 보면서 회사의 재무 체력이 어떤지 공부했습니다. 오늘 4강에서는 다시 손익계산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주 중요합니다. 2026년 1분기까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셀트리온이 제출한 2026년 반기 보고서, 즉 2026년 2분기 실적과 상반기 누적 실적까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용하는 숫자는 셀트리온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셀트리온의 실적 개선은 1분기 한 번의 방실적이었을까? 아니면 2분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제 이익 체력의 개선일까?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26년 2분기 매출액입니다. 약 1조 3,937억 원. 전년 같은 기간인 2025년 2분기 매출액은 약 9,615억 원이었습니다. 계산해보면 전년 동기 대비 약 45% 증가입니다. 매출이 상당히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매출 증가보다 더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2026년 2분기 영업이익은 약 4,518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2025년 2분기는 얼마였을까요? 약 2,425억 원이었습니다. 2,425억 원에서 4,518억 원, 약 2,093억 원 증가했습니다. 증가율로 계산하면 약 86% 증가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출은 약 45%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약 86% 증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보다 영업이익이 훨씬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단순히 제품을 더 많이 팔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팔아서 남기는 돈도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영업이익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면 됩니다. 2026년 2분기 매출은 약 1조 3,937억 원, 영업이익은 약 4,518억 원, 따라서 영업이익률은 약 32.4%입니다. 이 숫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제품을 100원어치 팔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 비용을 제외하고 본업에서 약 32원을 남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전년 2분기는 어땠을까요? 매출 약 9,610억 원, 영업이익 약 2,425억 원, 영업이익률은 약 25.2%입니다. 즉, 약 25%에서 약 32%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익성 개선입니다. 이번에는 매출 총이익을 보겠습니다. 2026년 2분기 매출 총이익은 약 8,642억 원, 전년 2분기는 약 5,144억 원이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6년 2분기는 약 62%, 전년 2분기는 약 56.6%입니다. 여기에서도 개선이 나타납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무엇이었습니까? 제품을 팔아서 받은 돈에서 제품을 만드는데 직접 들어간 원가를 빼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입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좋아졌다는 것은 매출 한 원에서 만들어내는 기초적인 이익의 크기가 커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업이익률 상승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그런데 비용도 봐야 합니다. 2026년 2분기 판매비와 관리비는 약 4,124억 원, 전년 2분기는 약 3,019억 원이었습니다. 판관비 역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나쁜 것일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판관비는 증가했지만 매출은 약 4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약 86% 증가했습니다. 즉, 비용 증가를 넘어서는 매출과 이익 성장이 나타났습니다. 기업을 분석할 때 비용이 증가했다는 사실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비용이 얼마나 늘었는지보다 그 비용을 사용해서 매출과 이익을 얼마나 더 만들어냈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순이익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변화가 더 커집니다. 2026년 2분기 순이익은 약 3,713억 원, 전년 같은 기간에는 약 633억 원이었습니다. 무려 5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증가율로 계산하면 약 486% 증가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다릅니다. 순이익에는 본업 이외의 기타 수익, 기타 비용, 금융수익, 금융비용, 법인세 등이 모두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전년 2분기에는 기타 비용이 상당히 크게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순이익이 몇 배 증가했다는 숫자만 보고 셀트리온의 본업 경쟁력이 몇 배 좋아졌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본업의 변화는 영업이익을 중심으로 보고 최종 결과는 순이익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주당 순이익도 보겠습니다. 2026년 2분기 기본 주당 순이익은 약 1,614원, 전년 2분기는 약 263원이었습니다. 주당 순이익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주주 입장에서 보면 회사가 주식 한 주당 만들어내는 이익이 크게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는 다음 5강에서 공부할 PER과 직접 연결됩니다. 주가는 그대로인데 주당 순이익이 빠르게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PER은 내려갑니다. 그래서 성장 기업을 평가할 때는 현재 PER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익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5강에서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분기가 아니라 2026년 상반기 전체를 보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상반기 매출액은 약 2조 5,387억 원, 전년 상반기는 약 1조 8,034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보다 약 41%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영업이익은 약 7,737억 원, 전년 상반기는 약 3,919억 원입니다. 거의 2배입니다. 증가율로 보면 약 97% 증가입니다. 다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매출은 약 41% 증가, 영업이익은 약 97% 증가, 역시 이익 증가 속도가 매출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러면 상반기 영업이익률은 어떨까요? 약 30.5%입니다. 전년 상반기는 약 21.7%였습니다. 100원을 팔아서 본업에서 약 22원 남기던 회사가 약 30원을 남기는 구조로 개선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매출 성장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매출의 양과 이익의 질이 동시에 좋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반기 순이익도 보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순이익은 약 7,212억 원, 전년 상반기는 약 1,710억 원입니다. 약 4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기본 주당 순이익도 약 3,122원, 전년 상반기는 약 728원이었습니다. 이익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재무제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장부상 이익만 좋아진 것인가? 아니면 실제 현금도 들어오고 있는가? 2026년 상반기 셀트리온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약 7,570억 원입니다. 전년 상반기는 약 5,840억 원이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플러스이고 전년보다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데 영업현금 흐름이 계속 마이너스라면 한번 의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반기 숫자를 보면 영업이익 증가와 함께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익 개선과 현금 창출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강에서 봤던 재고자산, 매출채권, 투자활동 현금 흐름 등은 앞으로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처음 우리가 가진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1분기 실적만 반짝 좋아진 것은 아닐까? 이제 2분기 실적까지 나왔습니다. 매출 약 1조 3,937억 원, 영업이익 약 4,518억 원, 영업이익률 약 32.4%, 순이익 약 3,713억 원, 그리고 상반기 전체로 보면 매출 약 2조 5,387억 원,
영업이익 약 7,737억 원, 영업이익률 약 30.5%, 순이익 약 7,212억 원, 영업활동 현금 흐름 약 7,570억 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2026년 상반기까지 확인된 숫자만 놓고 보면 1분기 한 번의 반짝 실적이라고 보긴 어려워졌습니다. 2분기에도 매출 성장, 영업이익 성장, 영업이익률 개선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식 투자자는 한 단계 더 생각해야 합니다.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무조건 올라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가는 과거 실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얼마나 벌 것인가를 먼저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셀트리온이 앞으로도 30% 안팎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가? 신제품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가? 램시마,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스테키마 등 주요 제품 판매가 계속 확대될 수 있는가?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더 높일 수 있는가? 신약과 ADC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는가? 이것이 앞으로의 핵심입니다. 오늘 4강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기업의 실적을 볼 때는 매출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더 빠른가?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고 있는가? 순이익이 따라오고 있는가?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영업 현금 흐름까지 따라오고 있는가? 이렇게 연결해야 합니다. 셀트리온의 2026년 상반기 숫자에서는 여러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수익성 개선입니다. 그러나 좋은 회사라는 것과 좋은 가격에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주가 약 20만 원 안팎에서 셀트리온은 싼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미래의 성장을 많이 반영해서 비싼 것일까요? 다음 5강에서는 셀트리온의 PER, PBR, 주당 순이익, ROE, 그리고 2026년 상반기에 급격한 이익 성장까지 연결해서 셀트리온의 밸류에이션을 공부하겠습니다. PER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비싸다고 할 수 있는지, 반대로 이익이 빠르게 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싸다고 할 수 있는지, 셀트리온은 좋은 회사인가를 넘어 현재 가격은 좋은 가격인가? 5강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재무제표 읽는 법, 실전편 5강. 셀트리온 주가 약 20만 원. 싼 걸까 비싼 걸까? PR, PBR, ROE와 성장률로 최종 판단하기. 4강에서는 셀트리온의 수익성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2026년 2분기까지 확인하면서 아주 중요한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매출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크게 좋아졌습니다. 순이익도 증가했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까지 함께 확인했습니다. 즉, 셀트리온은 단순히 몸집만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힘도 강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회사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는 싼 것일까요? 비싼 것일까요? 오늘 5강에서는 이 문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PER, PBR, ROE, 주당 순이익, 그리고 이익 성장률을 하나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주가를 기준점으로 잡겠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확인할 당시 셀트리온 주가는 대략 19만 원에서 20만 원 안팎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20만 원이라고 해서 비싼 것도 아니고 싼 것도 아닙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10만 원이고 어떤 바이오 기업 주가가 5만 원이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2배 비싼 회사라는 뜻도 아닙니다. 주식 가격은 그 자체로는 비싸고 싸다는 것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가와 기업의 이익을 비교해야 합니다. 그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지표가 바로 PER입니다. PER, 영어로는 Price Earnings Ratio,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공식은 간단합니다.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가가 20만 원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주식 한 주당 1년에 만 원을 벌어준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20만 원 나누기 만 원, PER은 20배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현재 이익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주가가 한 해 이익의 몇 배 수준에서 거래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PER이 낮으면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나옵니다. PER이 낮다. 그러니까 싸다. 반대로 PER이 높다. 그러니까 비싸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PER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이익을 먼저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두 회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A 회사의 PER은 10배입니다. B 회사의 PER은 40배입니다. 숫자만 보면 A 회사가 훨씬 싸 보입니다. 그런데 A 회사의 이익은 앞으로 거의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년에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반면 B 회사는 매년 이익이 30%, 40% 혹은 그 이상으로 증가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몇 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B 회사의 주당 순이익이 빠르게 증가합니다. 주가가 그대로라면 PER은 빠르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성장주를 분석할 때는 현재 PER만 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익 성장률을 같이 봐야 합니다. 이 원리를 셀트리온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4강에서 확인했던 2026년 2분기 실적을 다시 보겠습니다.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45%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약 86% 증가했습니다. 순이익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몇 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전체로 봐도 매출은 약 41% 증가, 영업이익은 약 97% 증가했습니다. 즉, 현재 셀트리온을 분석할 때는 과거 이익만 보고 PER이 높다거나 낮다고 판단하면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익의 분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후행 PER과 선행 PER입니다. 후행 PER은 이미 벌어놓은 과거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선행 PER은 앞으로 벌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성장이 거의 없는 기업이라면 두 숫자의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셀트리온처럼 최근 이익이 빠르게 증가하는 기업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과거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PER은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 이익이 크게 증가한다면 선행 PER은 상당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주에서는 현재 PER보다 미래의 주당 순이익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가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셀트리온의 주당 순이익을 보겠습니다. 2026년 2분기 기본 주당 순이익은 약 1,614원, 상반기 누적으로는 약 3,122원이었습니다. 전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계산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단순한 공부용 계산입니다. 상반기 주당 순이익 3,122원을 단순히 2배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연간 약 6,244원 정도가 됩니다. 주가를 약 2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20만 원을 6,244원으로 나누면 대략 32배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제 연간 예상 PER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이익을 단순히 2배 한다고 하반기 이익이 정확히 똑같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품 판매, 환율, 연구개발비, 판관비, 일회성 손익, 법인세, 시장 점유율 등에 따라 하반기 이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산의 목적은 정확한 목표 PER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익이 증가하면 PER이 어떻게 낮아지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연습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가겠습니다. 만약 앞으로 주당 순이익이 8,000원까지 증가한다면 주가 20만 원에서 PER은 약 25배입니다. 주당 순이익이 만 원이라면 PER은 20배입니다. 반대로 이익 성장이 멈추고 주당 순이익이 6,000원 수준에 머문다면 PER은 30배가 넘습니다. 결국 같은 20만 원이라는 주가도 미래에 얼마를 버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현재 가격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PBR을 보겠습니다. PBR은 주가순 자산 비율입니다. 공식은 주가 나누기 주당순 자산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의 장부상 순자산 가치에 비해서 주식이 몇 배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가를 보는 지표입니다. PBR이 1배라면 시장 가치가 장부 가치와 비슷한 수준이란 뜻입니다. PBR이 5배라면 장부 가치의 약 5배 평가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PBR이 높으면 무조건 비싼 것일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ROE가 등장합니다. ROE는 자기 자본 이익률입니다.
주주의 자본을 가지고 회사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자기 자본 100원을 가지고 있는 두 회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A 회사는 매년 3원을 법니다. B 회사는 매년 20원을 법니다. 두 회사의 장부상 자본이 같다고 해서 시장에서 똑같은 가격을 받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자본을 이용해서 더 많은 이익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더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PBR과 ROE는 반드시 같이 봐야 합니다. 셀트리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ROE는 개선되는 방향입니다. 2024년보다 2025년이 좋아졌고 2026년 들어 수익성 개선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ROE가 높아졌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 ROE가 높아졌느냐입니다. 빚을 크게 늘려서 자기 자본을 작게 만들어 ROE가 높아진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순이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ROE가 높아진 것인지,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셀트리온의 경우 최근에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자본 효율성이 개선되는 흐름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셀트리온의 재무 구조도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자기 자본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즉, 엄청난 부채를 이용해서 이익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회사에서 ROE가 계속 상승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큰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자본으로 만들어내는 이익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셀트리온을 볼 때 주가만 보지 말고 ROE가 계속 상승하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셀트리온의 PBR이 높은지 낮은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단순히 PBR이 몇 배니까 비싸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PBR을 정당화하려면 높은 ROE와 높은 성장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바이오 성장 기업은 공장, 특허, 연구개발 능력, 제품 포트폴리오, 글로벌 판매망, 미래 파이프라인 같은 요소들이 단순 장부 가치만으로는 완전히 설명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기업의 PBR은 전통적인 제조 기업의 PBR과 똑같은 잣대로만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PBR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높은 PBR을 정당화할 만큼 높은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여기서 PER과 PBR과 ROE를 한 번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PER은 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높은가, PBR은 자본 대비 주가가 얼마나 높은가, ROE는 그 자본으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만드는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PBR은 높은데 ROE가 낮고 이익 성장도 없다면 높은 평가를 정당화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PBR이 높더라도 ROE가 계속 상승하고 주당 순이익이 빠르게 증가한다면 시장에서는 높은 평가를 줄 이유가 생깁니다. 바로 이것이 세 지표를 따로 보지 않고 연결해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셀트리온이 싼가 비싼가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약 20만 원이라는 주가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현재 공장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만 들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램시마,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스테키마 같은 제품의 글로벌 시장 확대 가능성, 후속 바이오시밀러, 신약 개발, ADC 파이프라인, 미국과 유럽 시장 확대,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매출과 이익까지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즉, 주식시장은 현재의 셀트리온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셀트리온까지 미리 가격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회사가 망할 때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회사는 계속 성장하는데 시장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할 때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앞으로 영업이익이 매년 30%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10% 증가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사는 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대보다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장주 투자의 핵심입니다. 반대로 현재 PER이 다소 높아 보여도 시장 예상보다 이익이 더 빠르게 증가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주당 순이익이 올라갑니다. 선행 PER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시장은 더 높은 미래 이익을 반영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을 앞으로 추적할 때는 주가만 볼 것이 아니라 분기마다 다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매출은 계속 성장하는가? 영업이익은 매출보다 빠르게 성장하는가? 영업이익률 30% 안팎을 유지할 수 있는가? 주당 순이익은 계속 증가하는가? ROE는 계속 개선되는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이익을 따라오는가? 그리고 주요 제품의 글로벌 점유율은 확대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의 답이 계속 좋아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을 내려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주가 약 20만 원은 싼 것일까요? 비싼 것일까요? 재무제표만 가지고 무조건 싸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반대로 PER이나 PBR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비싸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셀트리온은 이익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가격을 평가할 때는 과거 이익을 기준으로 한 밸류에이션보다 앞으로 이익이 얼마나 증가할 수 있는지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라면 이 기업을 공부하면서 세 가지를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업이익률. 2026년 2분기에 확인된 높은 영업이익률이 하반기에도 유지되는가? 두 번째, 주당 순이익. K. 상반기에 크게 증가한 주당 순이익이 연간으로도 높은 성장을 이어가는가? 세 번째, ROE. 많은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이 그 자본으로 더 많은 이익을 만들어면서 ROE를 계속 끌어올리는가? 이 세 가지가 계속 좋아진다면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이익 증가가 점점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익 증가가 둔화되는데 주가만 계속 올라간다면 밸류에이션 부담은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셀트리온 실전편 전체를 아주 간단하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1강에서는 셀트리온이 무엇으로 돈을 버는 회사인지 공부했습니다. 2강에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3강에서는 자산과 부채, 재고 등 재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4강에서는 2026년 2분기와 상반기까지 확장해서 수익성과 이익의 질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5강에서는 마지막으로 좋아지고 있는 기업을 현재 시장이 얼마에 평가하고 있는가를 공부했습니다. 이제 재무제표를 볼 때 숫자를 하나씩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순서만 기억하면 됩니다. 무엇으로 돈을 버는가? 그 다음 매출이 증가하는가? 그 다음 영업이익은 더 빠르게 증가하는가? 그 다음 재무 상태는 안전한가? 그 다음 현금이 실제로 들어오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현재 주가는 싼가 비싼가? 이 순서입니다. 좋은 기업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아무 가격에나 사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PER이 높다고 해서 성장 기업을 무조건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투자자가 찾아야 하는 것은 현재 가격과 미래 이익 사이의 차이입니다. 미래 이익이 현재 시장의 기대보다 더 빠르게 커진다면 비싸 보였던 주식이 나중에는 싸게 산 주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미래 이익이 시장 기대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싸 보였던 주식도 결국 비싼 주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의 마지막은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사업, 성장, 수익성, 재무 안정성, 현금 흐름, 그리고 밸류에이션. 이 6가지를 하나로 연결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셀트리온을 통해 재무제표를 공부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셀트리온 재무제표 읽는 법 실전편 5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